한시적으로 출구 전략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면 지금 종부세 때문에 그냥 으억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팔겠죠. 그건 나한테 똘똘한 채 놔두고 나머지를 싹 파니까 수요가 좀 탄탄히 못한 지역들, 혹은 이제 서울이라 한다 하더라도 빌라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정리하겠죠. 출렁거리고 이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사실 서울의 아파트는 안 떨어진다. 네, 매부련 여러분, 오늘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우리 재개발의 신 김 소장님 또 한 번 모였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누구는 떨어진다, 누구는 오른다. 부동산 경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떨어질 이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막 금리 올랐다, 대출 막 줄였다, 이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이제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이제 사람들이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통계를 한번 쭉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긴 해요. 우리가 금리를 왜 올리느냐라는 건데,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든가 아니면 경기가 호황을 넘어서 오히려 과열일 때 약간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죠. 그리고 금리를 낮출 때는 경기가 불황이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다든가 그럴 때 낮추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조달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부동산 더 사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 하락 요인 아니냐. 물론 그렇게 1차원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그 근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시기가, 즉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든가 경기가 호황이라든가 둘 중 하나라는 건데, 지금 경기는 사실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는 장난 아니게 높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었을 때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는 부동산 경기의 상승 요인일까요? 하락 요인일까요?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상승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계를 종합해 보면 금리 인상 시기 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들 기억하는 이전 상승장이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잖아요. 그때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가 기준금리가 3.25%였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전 정권 때 7차례나 올렸거든요. 금리를 5%까지 올렸었어요. 기준금리가 5%라는 게 아마 상상이 안 가실 텐데, 그런 대출금리는 8%대란 거거든요. 그랬을 때도 금리 때문에 집값이 잡힌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집값이 잡힌 거는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침체로 간 거였던 거지. 그 직전까지는 엄청 불장이었죠. 네, 그런 식으로 간 걸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너무 그쪽으로 매몰돼 있으면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왔었을 때 하락 요인이 없다는 얘기겠죠. 즉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그렇게 1차원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근본적인 게 뭐냐? 금리가 왜 올라갔을까? 인플레이션율이 높았다? 인플레이션율이 왜 높을까?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22년도를 보게 되면 결국은 사실 대선 이슈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당 후보, 야당 후보 둘 중 누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달라질 거는 없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당 후보님이라든지 야당 후보님이라든지 뭐 공약들이 있잖아요. 이 두 후보님들 중에서 돈을 더 쓰겠다라는 공약만 있었는지, 혹은 돈을 덜 쓰고 긴축하겠다는 공약을 본 적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긴축 공약을 내세우기는 조금 그죠? 이게 좀 표를 얻고 싶다면 그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제 보수 후보냐 진보 후보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쓰냐가 달라지는 거지. 일단 돈은 더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국가 예산이 550조 대였고 올해는 600조 대가 넘어가고, 그게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추경 예산도 장난 아니게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은 계속적으로 확장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돈은 더 풀리면 더 풀렸지 덜 풀릴 일이 없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거죠. 일단 거래량이 지금 바닥이거든요. 그죠. 팔아야 되는 사람은 또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 매물이 쌓이고 있고 급매물 나오고 하는데, 실거래가 통계들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와중에서도 신고가를 갱신한 단지들은 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는 또 신고가를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넘어가는 애들도 존재하고요. 지금 현재 카더라긴 한데 우리 이전에 아크르 리버파크 45억 썰이 돌다가 실제로 45억 실거래가가 떴잖아요. 지금 반포 현장에서는
47억 계약을 했다라는 말이 돌아요. 그래요.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실거래가가 등재되는 거 보면서 네.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양극단이 대치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일단 첫 번째는 유동성이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주택자 규제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반포에 신축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은평구에 구축 아파트를 들고 있어요. 뭘 팔까요? 저 은평구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당연히 저 은평구 구축부터. 고위공직자분들도 보게 되면 한 채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처분령이 떨어졌잖아요. 외곽을 팔고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 사실 그게 세금적으로도 맞아요. 양도책이 많은 거를 먼저 팔아버리면 세금이 그냥 빵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하락한다, 매물이 적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데들은 주류 지역이 아니에요. 상급지를 보게 되면 매물도 별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도 않고요. 일단 거래가 없는 건 동일해요. 근데 그 와중에 신고가들을 갱신하고 있고, 지금 제일 반포의 대장이 어딜까요? 진짜 대장은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겠죠. 지금 여기 현금 50억 들고 가도 매물이 없어요. 유동성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그리고 세금이 결국은 올라갈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돈을 이렇게 풀면 셋 중 하나죠. 증세를 하든가, 그렇지. 채권을 발행하든가, 아니면 그냥 윤정기 돌리는 거죠. 돈을 찍어내가지고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든가. 근데 셋 중 어느 쪽이든 채권 발행도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어느 쪽이든 이 세금을 누구한테 부담시킬까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가지, 얻는 사람한테는 부담이 없거든요. 대선 이후도 결국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는, 윤석열 후보님이 당선이 됐다라고 해도 국회가 사실 2년 동안 그대로고요. 그죠. 사람들이 결국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세율이잖아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 통과 사항이고요.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님이 되면 사실 다주택자를 더 때려잡겠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있어요. 한시적 중과 유예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시적이 사실 함정이에요. 계속적으로 완전히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면 똘똘한 한 채일 필요가 없어요. 다주택인 게 오히려 수익률은 더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가버리고, 뭐 결국 다주택자 규제 스탠스는 계속 가는데 한시적으로 출구 전략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면, 지금 종부세 때문에 그냥 으억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팔겠죠. 그럼 나한테 똘똘한 채 놔두고 나머지를 싹 파니까, 그럼 거기에 매도 대상에 포함되는 약간 지방도 지방 나름이지만 조금 수요가 좀 탄탄히 못한 지역들, 혹은 이제 서울이라 한다 하더라도 빌라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정리하겠죠. 출렁거리고 이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사실 서울의 아파트는 안 떨어진다. 뭐 솔직히 말해서 빌라를 좋아서 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금액적인 차선택으로 가는 거지. 그런 거를 일단 명확하게 인지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빌라가 잘 안 올라간 거는 팩트긴 해요. 반포동을 딱 검색해보면 뒤쪽에 보면 빌라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반포에 있는 빌라를 내가 10년 전에 샀어요. 반포에 있는 빌라도 2억씩은 올랐어요. 2억밖에 안 올랐어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10년 전에 반포에 아파트를 샀으면 뭘 샀어도 20억이 올랐는데, 그렇죠. 빌라를 샀으면 2억이 올라간 거죠. 빌라가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거고. 그런데 요새 이제 빌라도 이런 거 좀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빌라를 조금 상대적인 열등제라는 걸 일단 인지는 하되, 똘똘한 한 채의 전제 조건이 나한테서 똘똘한 한 채잖아요. 이게 핵심이란 거예요. 뭐냐면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근데 돈이 좀 남네? 소액 투자할까? 5천만 원으로 뭐 하나 더 살까? 이러면서 빌라를 사는 건 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세금이 다 꼬이고, 그 빌라 한 채 때문에 걔 과표는 얼마 안 한다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전국 3주택자는 세율 자체가 종부세가 2배로 뛰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건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뭐 지금 3천만 원이야. 저희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갭 투자하려 해도 2억이 뭐예요? 3억은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 3천만 원으로 빌라라도 사라라는 거죠. 아니 김진우 소장 아까 방금 전에 빌라 사지 말라고 하고 또 똘똘한 채 얘기하면서 그 빌라를 던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트렌드는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빌라 가격이 눌려 있어요. 아까 반포 얘기는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래도 2억이라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사실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로 보면 빌라가 수익률이 더 높을 수는 있어요. 투자 금액이 낮잖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빌라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지나고 나서 3천만 원이 올랐어요. 사람들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3천만 원 올랐어 이러는데 100%인데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로 보면 100%죠. 우리가 주식으로 3천만 원 굴려서 1, 2년 사이에 10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힘들죠. 어렵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김재경 소장이 자꾸 안 올라간다며. 네. 상대적으로 안 올라간다는 거지. 올라는 가고 내가 소액 투자로 빌라라도 사놨다. 나한테 똘똘하는 채가 빌라다. 라면 빌라를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률 100% 혹은 거의 그 이상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라도 해라라고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된 빌라 중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굉장히 붙어 있는 곳 이런 거를 사두면 전세가 올라가는 효과에 의해서라도 매매가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압력이 있다는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